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치화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올해의 마지막 정치화법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진짜 1년 동안 수고 많았고요. 이번 수업까지 듣고 다음 주는 그냥 쭉 자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습 버튼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클릭만 해주면 출결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마지막이지만 아직 기말고사가 끝나지는 않았으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배우게 될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국제기구와 관련된 것입니다. 국제기구와 관련된 내용 간단하고 쉽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먼저 국제기구를 설명하기 전에 국제기구는 국제사회 행위 주체의 한 종류인 거거든요. 그럼 국제사회 행위 주체,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단위, 국제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국가라고 했었죠. 자, 국가가 되려면은 세 가지가 필요해. 세 가지 무엇이 필요하냐? 일단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를 다 가져야 국가라고 해요. 즉 일정한 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 나라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인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 국가는 계속 나왔던 말이지만 국제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고 가장 전형적인 행위 주체입니다. 옛날에는 이 국가만 유일한 행위 주체였는데 요즘은 되게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초국가적 행위체입니다. 이 초국가적 행위체는 뭐냐면 한 국가를 초월해서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주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 초국가적 행위체의 경우에는 종류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정부 간 국제기구, 비정부 국제기구, 그리고 다국적 기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정부 간 국제기구는 보통 IGO라고 하고 비정부 국제기구는 NGO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이게 뭐냐면은 정부 간 국제기구는 여기 잠깐 나오는데 정부 간 국제기구는 국가를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국제기구가 정부 또는 비정부 단체 또는 개인을 회원으로 하는 초국가적 조직이거든요. 근데 정부 간 국제기구는 국가만으로 구성된 국제기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국제연합, 유럽연합 이거는 다 개인이나 단체들은 가입을 못하고 국가만 가입을 하거든요. 이렇게 국가만을 회원으로 하고 국가들 사이에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제규범을 만드는 것은 정부 간 국제기구입니다. 반면 비정부 국제기구는 회원이 국가가 아니라는 거겠죠. 회원이 국가가 아니고 여기 비정부 전 세계에 있는 개인 또는 민간 단체를 회원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국경 없는 의사회 그린피스가 되죠. 이 국경 없는 의사회나 그린피스 같은 경우는 들어봤죠. 국가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기구가 아니고 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개인들과 단체들이 가입해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이 사람들은 국가가 아닌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개별 국가의 이해관계에 벗어나서 국제적 연대 활동을 통해 범세계적 문제를 제기하고 공동으로 노력하는 그런 국제기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린피스 같은 경우는 환경이 되겠죠. 환경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경우도 의료 문제 있잖아요. 가난한 국가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많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걸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는 국제기구들이죠. 정부 간 국제기구랑 비정부 국제기구 차이점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다국적 기업은 뭐냐면은 한 국가 안에서만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이 아니고 세계 각국의 계열 회사를 가지고 세계적 규모로 활동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삼성, 현대, LG 이런 나라들도 다 다국적 기업이라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국제사회 행위 주체는 뭐냐? 국가 내부적 행위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한 국가 안에 있는데 그 국가와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주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종류를 보도록 할게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로 많이 나오는 게 부산국제영화제인데요.
부산의 경우에는 부산이라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이라는 국가 안에 있긴 하지만 이런 부산국제영화제를 개최를 할 때는 부산광역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서 하잖아요. 이런 게 국가 내부적 행위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한 국가 내부의 소수인종, 소수민족과 이익집단, 시민단체 이런 것들이 다 국가 내부적 행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 내부적 행위체의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각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다음 네 번째, 영향력 있는 개인도 국제사회 행위 주체라고 해요. 강대국의 전직 국가 원수. 여전히 오바마의 입김이 세잖아요. 강대국의 전직 국가 원수나 저명한 학자 및 예술가, 운동선수 등 국제적 영향력이 강한 인물도 국제사회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네, 어렵지 않죠? 잘 정리해 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국제기구에 집중을 해볼 건데요. 국제기구는 아까도 말했지만 2개 이상의 정부 또는 비정부 단체, 개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초국가적 조직이라고 했습니다. 이 국제기구는 3가지 기준에 따라서 여러 유형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준에는 회원 자격, 지리적 범위, 기능적 범위로 나누어져 볼 수 있습니다. 회원 자격 같은 경우는 아까 간단히 봤는데 복습 한번 해볼게요. 회원이 국가냐 또는 개인 또는 민간 단체냐에 따라서 정부 간 국제기구와 비정부 국제기구로 나누어집니다. 이건 아까 했던 거니까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 다음 2번째 기준 볼게요. 2번째 기준은 지리적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활동 범위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 세계 국가를 참여 대상으로 하는 것은 세계적 국제기구라고 하고요. 특정 지역의 국가를 참여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지역적 국제기구라고 합니다. 예시를 볼게요. 국제연합이나 세계무역기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유럽 지역의 국가들만 참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북대서양조약기구 지지난 시간에 나왔던 군사동맹 기구죠. 이거 같은 경우는 미국, 캐나다, 유럽 국가들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죠. 이런 것은 지역적 국제기구라고 합니다. 그다음 기능적 범위 볼게요. 관심 분야가 하나냐 또는 여러 개냐에 따라서 나누어지는데요.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은 포괄적 국제기구라고 합니다. 반면에 제한적, 전문적 영역에만 관심을 가지면 제한적 국제기구라고 합니다. 포괄적 국제기구의 예시에는 국제연합, 유럽연합이 있는데요. 국제연합과 유럽연합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다 관심을 갖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반면에 세계무역기구 같은 경우는 무역이라는 제한된 영역에만 관심을 가져요. 또 아까 봤던 국경 없는 의사회나 그린피스 같은 경우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특정 영역에만 관심을 갖죠. 빈곤층의 의료 문제라면은 그 문제만 집중을 하고 환경이라면 환경 문제에만 집중을 하고 있죠. 이런 것도 다 제한적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수업 주제는 국제연합입니다. 사실 수능에는 국제연합 단독으로만 출제가 많이 돼요. 국제기구 파트에서는. 국제연합은 국제기구의 대표적인 예거든요. 이 국제연합을 자세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국제연합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라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연합은 사실 국제사회 변천할 때 잠깐 언급이 됐던 내용인데요. 국제연합은 무슨 계기로 설립이 됐었죠?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국제연맹이 만들어졌는데 국제연맹이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한계를 보완하면서 등장한 게 국제연합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목적이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입니다.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침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최우선 목적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입니다. 그럼 두 번째, 국제연합에 이제 진짜 많은 회원국이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을 해서 국가 간 우호와 협력 증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전쟁, 분쟁과 관련된 영역 말고도 사회, 경제, 문화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도 협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을 보도록 할게요.
국제연합은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경제사회이사회, 사무국 등 다양한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험에는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이 세 가지가 주로 나오거든요. 이 세 가지에 대해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비교하는 거야. 하나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총회는 뭐냐면은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회의예요. 보면은 구성, 모든 회원국이라 되어 있죠. 모든 회원국이 모여서 특정 쟁점에 대해 결정하는 회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회원국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유엔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의결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이라고 했죠. 즉 총회는 유엔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라는 것이죠. 이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권고성을 가져요. 총회에서 많은 내용을 결정을 하겠죠. 그 내용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권유하는 권고성을 가진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국제 평화에 대해서 권고를 해요. 막 싸우는 상황이 발생했어, 국가들끼리. 그러면 이렇게 해결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어떤 권고를 해주고요. 두 번째,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을 선출을 하는데 이건 안전보장이사회 배우고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가입국을 승인해 줍니다. 특정 국가가 유엔에 들어오고 싶어요 라고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 회원국으로 인정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도 총회가 합니다. 이제 의결 방식을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냐. 이 총회는 일국 일표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 반영 안 되어 있고요. 한 나라당 한 표씩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모두 동등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이것은 필기를 해볼게요. 주권 평등의 원칙이 반영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총회였고요. 그럼 안전보장이사회는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총회가 형식적으로는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관은 안전보장이사회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보리라고 하는 게 안전보장이사회인데요. 이 안전보장이사회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는 이유는 얘가 유엔군을 움직일 수 있어. 군대를 움직일 수 있으면 사실 힘이 세다는 거잖아요. 유엔군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힘이 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군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결의된 내용은 구속성을 가져. 안 하면 혼내줄 거야 라는 어떤 구속성을 가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지위만 봐도 총회보다 안전보장이사회가 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안전보장이사회가 하는 일 볼게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쨌든 여기 안전이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쟁 당사국이나 침략국의 평화적 해결안을 권고를 하고요. 이걸 안 지키면은 경제나 외교 그리고 군사적 입장에서 제재를 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죠? 되게 강력한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안전보장이사회는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임이사국은 항상 존재하는 이사국이야. 얘네는 유엔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사국으로 남아있는 것들이고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 상임이사국입니다. 딱 봐도 강대국들이죠. 그리고 이 5개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이라는 걸 가지는데 이거는 의결 파트, 이 부분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비상임이사국은 10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임기는 2년입니다. 그리고 아까 총회에서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을 선출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2년이 끝나면은 총회에서 비상임이사국을 투표를 통해 결정을 하는 거죠. 알겠죠? 즉 상임이사국 5개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고 비상임이사국 10개는 2년마다 선출이 된다는 거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어떤 내용을 결정할 때 어떻게 의결을 하냐 이거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15개 이사국 중에서 기본적으로 10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단 상임 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부결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A 문제가 있어. 이 15개국 중에 14개국이 찬성을 했어요. 근데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했어.
그러면 14개국이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은 강대국한테 거부권을 줌으로써 강대국이 자기 입맛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죠. 자, 여기 적어봅시다. 이것은 힘의 논리가 반영된 것이다.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연합이 굴러가는 걸 보면은 모든 국가를 평등하게 대하는 것 같다가도 힘의 논리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은 현실주의적 관점과 자유주의적 관점이 공존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를 구분해서 비교하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주요한 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영어로 ICJ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유추해 보자면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사회의 사법기관이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국제사회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재판을 해주는 기관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구성 보도록 할게요.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적을 달리하는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재판관은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이 됩니다. 하는 일은 무엇이냐? 역할, 국가 간 분쟁에 대해서 국제법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입니다. 재판은 어떻게 일어나냐? 특정 국가가 청구를 하고 청구당한 국가도 합의를 하면은 재판을 받게 돼요. 근데 꼭 국제연합의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은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고요. 그리고 재판 당사자는 반드시 국가여야 되고 개인이나 단체도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근데 특징을 볼게요. 특징.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 간 합의가 있어야 재판이 가능합니다.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일본이 독도 문제 가지고 계속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영토 때문에 싸우고 있으니까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이게 누구 땅인지 밝히자라고 계속 주장을 해요. 왜냐면 그 국제사법재판소가 국적을 달리하는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중 한 명이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 가면 자기들한테 유리할 거라 생각을 한 거죠. 근데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안 가는 이유는 한국이 합의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합의가 돼야지 재판이 가능하다 했잖아요. 한국 입장에서는 굳이 갈 필요가 없다. 어차피 우리 땅이고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합의 절대 안 해준다. 라고 해서 아직까지 국제사법재판소에 안 가고 있습니다. 굳이 갈 필요 없죠. 그다음 두 번째 특징. 재판을 기껏 했어. 근데 국제사회 특징상 강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국의 판결을 불복한다고 해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제재 수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주요 기관들, 총회, 안보리, 국제사법재판소를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국제연합의 한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연합이 잘 굴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 한계가 있거든요. 첫 번째 한계는 회원국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많은 회원국들 중에서 분담금이라고 해가지고 국제연합을 굴리는 데 필요한 돈을 나눈 금액이거든요. 이걸 안 내는 회원국이 많아서 재정적으로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대국 중심으로 굴러간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아까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기억나죠?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남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국가라도 거부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결의 처리가 빨리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연되고 좌절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뭐 유엔군이 있다고는 하지만 유엔군을 보낼지 말지도 사실 계속 지연되고 좌절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연합의 권고안, 특히 총회에서 결정된 권고안이 현실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것을 바탕으로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여러분이 각자 풀어보고 제 해설을 들어주세요. 네, 풀어보았죠? 제가 한번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에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이다 라고 하면 총회, 안보리, 국제사법재판소를 생각하면 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관한 1차적 책임을 부여받은 주요 기관은 아까 말했듯이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가는 안보리가 되겠고요. 안보리를 개혁하기 위해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의 권한을 조정하고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또한 국제연합의 주요 사법기관인 나. 자, 국제연합의 주요 사법기관인 나는 국제사법재판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 보도록 할게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고 의결기관, 형식적 최고 의결기관은 총회라고 했죠. 다는 총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나다를 다 찾았어요. 그걸 바탕으로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1번.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은 회원국의 투표로 선출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상임이사국은 투표로 선출되는 게 아니고 계속 유지되는 국가들이라고 했죠. 아닙니다. 비상임이사국이 총회에서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이 되죠. 그다음에 2번. 국제사법재판소는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국을 직접 제재할 수 있다? 아니라고 했죠. 직접적인 제재 수단이 없다고 했습니다. 3번. 국가와 개인은 모두 분쟁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이나 단체는 재판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했죠.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안보리와 달리 총회의 표결 방식은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보리의 표결 방식이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설명될 수 있죠. 안보리가 힘의 논리에 의해 작동이 되니까 딱 현실주의적 관점이 말하는 내용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5번 볼게요. 안보리와 총회는 모두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앞 위에 올라가다 보면은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된다고 되어 있죠. 5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정치화법 1년짜리 수업이 끝이 났는데요. 여러분 진짜 수고 많았고 어려운 거 배운다고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와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기말고사 열심히 잘 쳐보도록 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